어느덧 이게 네 번째 강연이 시작이 됐고, 이렇게 좀 정들자 헤어진다고 이제 밖에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몇 분 뵙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진짜 스케줄이 이거 너무 타이트해서 1박 2일 출장을 두 번째니까 오늘 4일째. 이게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왔는데, 일찍 온 이유가 대전에서 회의를 끝나자마자 그냥 접고 바로 달려와서 오니까 이게 여기 고산도서관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여기 조금 산책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자역학과 실제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과학과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악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 딱 한 가지는 for good men, 우리가 같은 일반 사람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다. 이게 악이 준동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사람들이 귀 닫고 눈 감고 입 다물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제가 84년 8월 25일에 이제 독일로 딱 도착했어요. 지금부터 얼마 전인가 한 84년이니까 제법 됐죠. 그때 도착했을 때 몇 가지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많은 나라가 있냐. 두 번째, 고속도로, 소위 말해서 아우토바니에 올라가니까 차들이 180, 200km 막 달리고 있고, 이제 딱 내가 이제 살려고 하는 그 대학 도시에 딱 들어가니까 차가 막 엄청나게 파킹이 돼 있어요. 도로에 막 차들이 쫙 파킹돼. 어떻게 이렇게 차가 많냐. 세 번째, 그때 내가 제일 큰 슈퍼마켓은 동아백화점, 대구백화점 지하에 있던 그 슈퍼마켓이 전부였는데, 거기에 까르푸처럼 큰 대형마트가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물건이 많나, 이 세 가지에 제가 아주 깊은 인상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참 순진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엄청나게 신고의식이 바르고, 그 다음에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은 그 후원을 하는, 이게 이제 후원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도로를 이렇게 쫙 지켜보고 있던 할아버지들, 그 당시 한 60대 중후반쯤 됐다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들이 쫙 보면서 이제 하고 또 친절해요. 가서 이제 까만 머리 학생이 와가지고 있으니까 친절하게 하는데, 집에 와서 잘 생각해 보니까 저분들이 40년 전에 뭘 했을까? 20대 초중반에, 그때 한참 2차 세계대전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아마 군대에서 군인으로 있었을 거예요. 나치군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불과 40년 전에 이제 이 하일 히틀러 하면서 나치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나와 별반 없고,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쇼크받았어요. 나치나 일제시대 때 있었던 사람은 우리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를 보니, 결국은 그 시스템이 작동하면 거기에서 그렇게 동화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적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또 나서서 일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뿔 달린 사람들이 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필요한 것이, 이것은 옳은 일, 이건 해서는 되는 일, 이건 해서는 되지 않는 일을 구별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구나. 지금 이제 한일 관계가 많이 악화되었는데,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겨울 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거 참 좋아했고 해서, 근데 20년 만에 관계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잖아요. 또 좀 되돌이키면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 사람들 밑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일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거기 가보면 도덕 질서 잘 지키고 다 멀쩡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우호관계에 있던 두 양국이 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참 우려하는 바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진짜 나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거든요. 한번 제가 반성해 보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를 참 반성을 해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친구의 누나가, 제가 독일에 가서 간호사로 계신 분들 만났어요. 같이 이제 하고, 그분도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그 외국인 노동자예요. 독일에서는 간호사 3D 직종입니다. 밤에 이제 쉬프트 써야 돼. 밤에 야간 근무해야 되니까. 광부로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형님 세대들이. 그분들이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불과 한 세대만 앞에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독일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고 했지만 적어도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떼먹는 일은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정말 임금 떼먹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그 이슬람 기도원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이제 사인을 하고 했는데 제가 아주 고민스러웠어요. 무지 고민스러웠는 게 나서서 뭘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저 사람들도 이 학생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슬람 모슬렘들이 자신들이 기도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 학생들이 우리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왜 반대하는지 그 주민들의 또 입장도 이해가 돼요. 내가 제 입장이었으면 100%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뭐 이것까지는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친구가 아니면 내 누이가 반대한다고 했을 때 왜 우리 옆집에 이슬람 기도 사원이 들어와가 내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나는 대안을 만드는 쪽으로 좀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사회에서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을 한번 해보자. 이 이야기를 저는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배운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해야 될 바가 있다. 특별히 제가 이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전달하고 싶은 것은 비판적 사고가 과학의 발전을 이끌어내듯이 우리 사회의 발전은 비판적 사고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나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린애들 봤을 때 되게 신기해하고요. 원숭이도 자기가 비치는 모습을 보고 되게 신기해합니다. 근데 원숭이도 조금만 있으면 자기인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적어도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 자아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러한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이 강연의 이야기로 우리는 세상의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 책의 제목도 공간 속의 시간, 시간 속의 공간,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일단 양자론적 실제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은 뭐 양자 섞임 또는 양자 얽힘 두 가지로 했기 때문에 일부러 혼용해서 제가 썼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말하면 퀀텀 엔탱글먼트인데 인탱글돼 있다, 이게 얽혀 있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알레르기 반응을 했어요. 아인슈타인 상대론을 이제 독보적으로 상대론의 이제 업적을 내는 사람이고 뭐 우리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인데 아인슈타인이 끝까지 자기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양자론적 실제론 문제였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이 두 개가 얽혀져 있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뭐 이제 입자 두 개가 있는데 스핀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스핀이 원래는 0이었다면 두 개가 쪼개지면 한 개는 마이너스 2분의 1, 한 개는 플러스 2분의 1이어서 합치면 0이 되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양자 숫자가 변하지 않게 되는, 양자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쪼개져야지 원래 0인 상태에서 0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광자라고 하면 이제 폴라리제이션, 이게 편광이 어떤 편광이 이제 뭐 오른쪽으로 서큘러 폴라리제이션 오른쪽으로 돌아가는지 왼쪽으로 돌아가는지 어쨌든 어떤 합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있던 거에서 두 개가 쪼개지면 두 개 합치면 원래의 모습이 되는 거, 뭐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 있어, 그런 상태를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원래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0이었는데 하나는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쳐봅시다. 그래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두 개를 다 0인 건 알고 있죠. 0에서 출발했으니까. 한 개를 끌고 가서 저쪽에 가고 한 개를 끌고 가서 여기 갔는데 얘를 열어보기 전에, 이 입자를 열어보기 전에 얘의 상태, 스핀 상태가 플러스 2분의 1인지 마이너스 2분의 1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아직 안 열어봤으니까. 그렇죠? 저쪽에 있는 것도 플러스 2분의 1인지 마이너스 2분의 1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값이 뭐예요? 플러스 2분의 1 수도 50%, 마이너스 2분의 1 확률도 50%, 여기 기대값은 0. 저기도 플러스 2분의 1 확률이 50%, 마이너스 2분의 1 확률이 50%니 기대값은 0. 0 더하기 0은 0. 원래 스핀의 기대값이 0이었던 것이 보존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양자론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얘는 플러스 2분의 1 확률도 50%, 마이너스 2분의 1 확률도 50%이니 내가 열어보기 전까지는 얘의 상태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어볼 때 비로소 얘가 플러스 2분의 1의 값을 딱 가지는 거고,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얘를 탁 열어보니 플러스 2분의 1 값을 가지면 저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가져야죠. 그래 합이 0이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받아들였죠? 그러면 이제 아인슈타인이 던지는 질문은 이거였어요. 양자론자들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오. 당신들은 열어보기 전에는 플러스 2분의 1인지 마이너스 2분의 1인지 모르는 게 아니고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확률 두 개로 쪼개지는데 절로 가는 게 뭔지 모르고 여기로 왔는지 뭔지 모를 뿐이지, 플러스 2분의 1이 갔는지는 열어보면 플러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가서 열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런 거지, 내가 뚜껑을 열어본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되지 않았는 것이 탁 결정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아인슈타인이. 기본 입자든지 뭐 아주 작은 놈이 있다면 얘가 자기가 측정이 돼서 플러스 2분의 1을 탁 가지면 쟤한테 알려줘야 될 거죠. 나 플러스 2분의 1 값을 뽀록 났어, 나 측정이 되었어 라고 하는 정보를 줘야지 제가 얘가 플러스 2분의 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결정 지을 것 아닌가. 자, 그렇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얘네들 사이에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는데 무슨 유령이 있냐? 먼 거리에서 작동하는 유령의 역할이 있는 거냐? 그거 아니지 않냐? 말도 되지 않지 않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상대론적으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빛보다 빨리 움직이는 속도가 없다며 받아들였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기 딱 열어보니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얘의 기대값이 2분의 1로 정해졌잖아요. 저긴 아직까지 안 열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0, 2분의 1 더하기 0은 0이야? 묻는 거죠. 아니야. 누군가가 가서 전달해 줘야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전달하러 내가 2분의 1이 값을 측정되었다라고 전달하고 가고 있는 동안에는 얘는 플러스 2분의 1 값을 가졌고 얘는 아직 전달이 안 왔으니까 0이지 않느냐. 2분의 1 더하기 0은 0이네. 말이 되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어떠한 게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열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걔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지 않느냐,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열어보기 전에도 존재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존재적 가치가 내가 측정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니 좀 이거 황당하다 이거. 뭐든지 측정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그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좋다. 이건 원래 이래. 니네들이 뭐 모르는 게 있어. 나도 잘 몰라.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0이라는 놈이 두 개로 쪼개져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가지는 건 맞아. 그런데 얘가 어떻게 플러스 2분의 1 중에 어떻게 얘가 어느 쪽으로 가고 마이너스 2분의 1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모를 뿐이지 어떠한 법칙이 있어서 어떠한 행동이 있어서 그게 결정론적으로 플러스 2분의 1이 가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가는 거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사과를 따면 빨간 사과, 초록색 사과 두 개가 있는데 양자론자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과 두 개가 있는데 사과 두 개를 탁 쪼개면 빨간색이 되기도 하고 초록색이 되기도 하는데 원래 붙어 있으면 빨간색과 초록색이 같이 있는 사과 한 개 큰 덩어리인데 쪼갠다는 거예요. 양자론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과를 한 개 들고 왔어. 얘 색깔은 빨간스름으로 하고 파란스름으로 초록색 빨간 거 초록색 섞으면 뭐 보라인가요? 그러고 파란 걸 보라라고 합시다. 얘는 보라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열어보니 빨간 거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냐? 아인슈타인 말은 여기는 빨간 거리 같고 저기는 파란 게 같고 아니면 여기는 파란 게 같고 빨간 게 같는지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모르지만 빨간 거 같은 거야. 빨간 거 같으니까 열어보니까 빨간 거일 뿐이야. 파란 거 왔으면 열어보니 파란 거일 뿐이야. 그래서 원래 얘가 그러한 상태로 나누어졌고 원래 그렇게 같던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지금까지 논리적인 모순이 해결되는 건 아닌가. 유령이 와서 그 짓 한다고 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단지 모르고 있을 뿐이야 라고 했고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숨은 변수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숨은 변수가 하나 있는데 걔를 넣어서 누군가가 똑똑한 사람이 와서 이런 숨은 변수 문제를 풀어준다면 이 헷갈리는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거예요. 자, 두 개가 쪼개져서 한 개 여기 가고 한 개 여기 갔다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까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내가 여기서 측정했는 것이 어떻게 부산에서 다른 값을 결정 지어주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왔을 뿐이야. 그거를 내가 열어보지 전까지는 몰랐을 뿐이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측정을 하지 않아도 얘는 플러스 2분의 1인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해졌어.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이 실제론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실존한다면 객관적으로 뭔가 정해졌는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어찌 저 멀리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개는 안드로메다 은하로 들고 가버렸을 때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것도 내가 여기서 측정함으로 인해서 걔가 결정된다고 하니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떠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건 그 부근에 있는 애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로컬리티, 그 장소에서만 결정되는 것 아닌가. 이 두 가지적 문제를 철학적인 문제를 이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EPR은 뭐냐면 E는 아인슈타인의 E, P는 포돌스키의 P, R은 로젠이라고 하는 사람의 R. 여기 이 세 사람이 EPR, 이 패러독스다 이거. 니네들이 말하는 양자역학은 패러독스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양자역학은 궁극적으로 실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해주고 있는 매우 쓸모있는 이론이지만 지금 무언가를 미싱하고 있어. 무언가를 까먹고 있어. 그래서 양자역학은 미시세계를 기술할 수 있는 궁극의 이론이 될 수 없어. 아직까지 불완전해. 그리고 니네들이 말하는 불확정성 이론이나 측정에 의해서 그 양자 상태가 붕괴된다 이런 이야기 귀신 씨앗 깎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니네들이 단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모르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어. 그러니 양자역학은 궁극의 이론이 될 수 없고 그냥 좋은 이론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냥 임시 방편으로 쓸 수 있는 유용한 이론일 뿐이야를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거예요. 직관적이잖아요. 이 이야기가 훨씬 더 매력적이잖아요. 열어보니까 얘가 양자함수가 붕괴되어서 저 노르베다 은하에 있는 다른 입자를 결정짓는다 이런 황당한 소리, 귀신 씨다라 까먹는 소리, 유령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EPR이 제안했던 것이 이런 실험을 해봐라라고 했던 거예요. 이 말이 안 된다.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정말 아팠습니다. 첫 번째 아인슈타인의 권위에 눌렸고, 두 번째 이야기가 매우 설득력 있잖아요. 매우 설득력 있잖아요.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도저히 소위 말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국소성 문제를 다루는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관념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했던데, 이 EPR 패러독스를 과학의 범위로 끌고 들어왔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존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4년에 EPR 실험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를 제안을 합니다. 이미 제가 과학 철학을 이야기할 때 칼 포퍼나 아니면은 토마스 쿤의 이야기를 하든지 다 가지고 우리가 귀납적으로 진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반증할 수는 있죠. 이게 안 맞다고 할 수는 있다. 쉽게 말해서 백조는 희다라고 했을 때 100만 마리 백조를 들고 와서 모든 백조가 희들, 100만 한 번째 백조가 까만 백조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100만 마리 해보니까 흰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마리 백조는 희다라고 하는 과학적 진술이 증명될 수는 없고, 귀납적으로 단지 100만 한 번째 까만 백조가 들어오니 모든 백조가 희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반증될 수 있을 뿐입니다. EPR도 존 벨도 여기에 착안을 합니다. 벨의 제안은 뭐냐 하면,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그 숨은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아인슈타인 말대로 숨은 변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아인슈타인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말이 틀렸다라는 걸 입증을 하면, 양자역학이 맞다는 것을 입증은 못했지만 적어도 아인슈타인 말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쉽게 말해서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겨울에 모자를 쓰고 추우면 모자도 쓰고 갈 수 있고 목도리도 할 수 있고 장갑도 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도리, 장갑, 모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자를만 쓰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자와 장갑을 끼고 있는 모든 조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조합들의 확률들을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말대로 고전적으로 숨은 변수, 내가 모르는 물리학이 뭐가 있는데 그것이 있다면 적어도 이 확률, 산수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라고 하는 건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산수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존 벨 아이디어는. 그래서 세 가지 측정이 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쭉 다 상태를 다 나열하고 걔네들의 측정치를 쫙 계산해 보면 결론은 뭐냐 하면 항상 측정값은 0.3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0.3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건 정확히 모르셔도 돼요. 존 벨 아이디어는 그냥 아인슈타인 말이 맞다고 한번 가정하고, 아인슈타인 말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 주장대로 내가 산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산수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게 맞으면 아인슈타인 말이 맞는 거고, 이게 산수가 틀렸으면 아인슈타인 말이 틀렸죠. 반증해 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 결과는 2015년까지, 지금 2015년 6년 전이고 지금도 여기 논쟁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홀란드의, 이제 네덜란드의 델프트 대학에서 했던 실험인데요.
여기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실험적인 오차들을 다 배제하도록 해서 아주 정교하게 실험을 합니다. 정교하게 실험을 해보니 확률은 0.25였던 겁니다. 측정값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뭐였는가 하면 0.25는 0.33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인슈타인의 결론이에요. 아인슈타인의 0.25는 0.3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1, 0.33, 0.34 쭉 있으니까 어떤 아인슈타인이 뭐 모르고 있는 뭐가 있다고 해서 있다고 해도 받아들일게. 받아들이면 어떤 경우에든지 어떠한 경우에든지 값은 0.3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0.33보다 이런 0.33도 크잖아요. 0.33이 최소값인 거예요. 그런데 실험 결과는 0.25였던 거예요. 적어도 아인슈타인은 틀렸다라고 입증이 됩니다. 결국은 다시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미워했던 유령의 액션, 유령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양자는 여기에 측정이 되면 즉각적으로 다른 쪽에서 자기 값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매우 믿기 힘듭니다. 이 실제론적 고민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적어도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수분 변수는 아니다. 양자역학이 맞는 거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 대집기 대칭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간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시간이 과거가 현재보다 나중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흐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내가 보기에 과거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현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과거는 사라지고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직관을 다 흔들어 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시간의 문제를 이해해 보려고 하고 공간의 문제를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 많은 것을 알 때마다 모르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문제로 바뀌면서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겹지 않은 물리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론적 관측 문제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인슈타인은 귀신이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요 사실은 양자론이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100년 동안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 맞는 거를 이 양자함수의 붕괴 이 문제를 다루는 이론이 없다고 해서 양자학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싶어요. 고민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우리가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적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깊이 파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걸거부스럼인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결국은 4주 동안 이야기를 4번의 강의를 했습니다만 저의 그 신앙 고백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현대물리학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로 결정을 되는 것을 좀 과격하게 이야기했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 모르는 게 뽀록 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많이 아는 사람은 자기 모른다고 하는 것이 겸손이 될 수 있잖아요. 현대적 겸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물리학자예요. 저는 기독권입니다. 제가 4일 동안 열심히 출장을 다니고 이틀은 이제 제주대학교가 있었고 오늘은 대전에 이제 충남대학교에 가 있었는데 어제 오늘 4일 동안 했던 일이 내 눈에 물을 대지 않고 남의 눈에 물 대는 거였습니다. 저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일을 했던 거예요. 핏대 올려가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핏대 올려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탁 부딪히는 것이 관료들과의 부딪힘이었습니다. 교육부 관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많이 핏대를 올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원래 대학이 그 미달 사태가 발생했어요. 발생했고 앞으로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혹시 2012년도 월드컵 때 기억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 월드컵 때 우리는 뭐 했는가 하면 16강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조별 예선을 통과하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2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1위는 포르투갈이 올라갈 거고 우리 2위를 갈 거라고 해서 제가 친구들이 월드컵 표를 사자 그래서 전주에서 2등이 우리 조에서 2등이 올라가면 전주에서 가기 때문에 전주에 표를 사자 그랬는데 뭐 전주까지 가냐. 제가 그 당시에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친구 하나가 야 대전에 축구 그래도 하는데 한번 구경이나 가자. 한국팀 안 오겠지만 그래서 표 4장을 저보고 사래요. 그래서 야 무슨 표를 4장이나 사냐. 사라. 그래서 어쨌든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샀습니다.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결국은 한국이 조 1위로 올라와서 대전에서 16강 이태리하고 16강 경기를 제가 그 대한민국 하면서 바로 골대 뒤에서 이훈재 골키퍼 바로 뒤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16강이 목표이기 때문에 예선전에 모든 걸 다 투입해요. 그런데 월드컵 경기에서 우승하려고 하는 팀들은 컨디션을 어디에 맞추는가 하면 4강에 맞춥니다. 예선전에 맞추면 결승전에 가서 허덕거리 힘이 체력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예선전에 비실비실거립니다. 겨우 비기고 막 해가지고 비실비실해서 올라가가지고 16강, 8강, 4강 가면 점점 잘해서 우승 딱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독일이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뭐 이탈리아 이런 애들은 4강의 모든 것을 다 걸도록 해요. 4강에 접으면 결승에 못 가니까 결승전은 니나 내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무상교육이고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은 OECD 평균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OECD 평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OECD 평균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국민소득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미 OECD 평균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OECD 평균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 이거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매력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물가가 싸거든요.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 조금 넘습니다. 우리 3만 한 2천 불 되고요. 3만 2천 불 되는데 근데 일본의 구매력은 우리나라 구매력보다 낮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매력은 영국보다 높고요. 일본보다 높고 프랑스와 거의 같습니다. 그 말은 이미 우리는 최고 선진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매력으로 보면. 오케이. 자,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대학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아요. 교육 환경이. 그래서 제가 던지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교육 관료들한테. 야, 우리나라는 후진국을 면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야, 월드컵에서 우승하려고 하면 4강이나 결승전에 모든 거를 올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올인해버리고 대학은 방치하네? 이래가지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어?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이니까 대학을 키워야 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어 대학이 위기에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원래 대학 들어오는 애는 이미 12년 전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위기를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학생 수는 똑같잖아요. 6년 전에 중학교 위기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3년 전에 고등학교 위기를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독 대학의 위기를 이야기해요. 그 말은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그 대학은 학생 수가 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대학은 수입이 줄어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라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냐? 논리는 간단한데 결국은 나라가 돈을 대서 교육을 투자하면 되는 문제인데 니네들이 안 했어.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20년 전에 알고 있었는 것 아니냐. 적어도 나는 20년 동안 계속 이 이야기를 주장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 그 뭐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고요. 자, 그러면 저는 물리학자로서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무언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절대적인 빈곤은 문제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평평한 책상이 있는데 제가 이 포인트를 놓으면 이 책상 위에서 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책상을 들고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얹어놓으면 이 포인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간을 기울여 놓고 이 포인트를 놓으면 얘가 미끄러지거든요. 운동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경사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경사도가 중요해요. 경사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나 무조건 아주 획일적인 평등은 삶의 죽음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적당한 긴장과 적당한 사회적인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경사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저는 철저한 자본주의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이 경사도가 너무 심하면요, 이제 요사이 휴가철이 됐으니까 이게 해변가에 가서 모래를 쭉 흘려가지고 모래톱을 만들면 얘가 경사도가 언젠가 올라가다 보면 이게 무너집니다. 경사도가 너무 커지면 무너져요. 그 말은 사회는 언제 불안해지는가 하면 경사도가 너무 커지면 불안해집니다. 나는 굶어 죽는데 옆집에서 매일 고기 구워 먹으면 가서 어느 천하장사라도, 아니 어느 순딩이라도 가서 뺏어오고, 가서 뭐 칼 들고 가서 위협해서 뺏어오기를 반복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너무 커지면 안 돼요. 이거는 뭐 나도 같이 살아보자 하고 죽기 살기로 나설 거거든요. 그래서 경사도를 낮추어 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껏 사회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경사도를 낮춰야 돼요. 그게 현대 국가에서는 복지입니다. 복지. 저는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국립대 교수 월급이 뭐 적지는 않아요. 많이 내요. 많이 내거든요. 그럼 저는 세금을 줄이고 싶죠. 그런데 세금을 줄이고 싶은데 세금을 내야지 누군가는 이 사회의 경사도를 낮출 수 있잖아요. 아주 가정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어떠한 문제를 딱 질문했는데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모르면 대답을 희황하게 해요. 이게 대답을 희황하게 하면 모르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알고 있으면서 대답을 희황하게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기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못 알아듣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숨기는 게 있습니다. 원래 사기꾼들이 좀 그렇잖아요. 못 알아듣게 이야기해요. 잘 못 알아듣게. 솔깃하기는 솔깃한데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확실하게 드러나면 과보관의 판단이 되니까. 좋은 예가 이겁니다. 우리 옛날에 급식하자고 했을 때요. 그 다음에 요번에 돈 나눠줄 것 같으면 왜 세금을 거두냐, 이 이야기 하는 것들요. 저는 가정스럽다 그랬어요. 얼핏 들으면 맞잖아요. 국민들한테 다 나눠줄 것 같으면 걷질 말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 몇 명 안 돼요. 저는 내가 25만 원을 받으려고 하면 내는 세금을 100만 원, 200만 원 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숨겨놓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경사도를 줄이려고 하면 밑에서 퍼올려가지고 경사도가 줄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거를 밑으로 퍼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물리잖아요. 이 경사도가 너무 커지면 이게 무너집니다. 무너졌을 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는 애들이 어디 갈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혁명이 되어버린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는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려고 하고 안정적으로 굴려가려고 하면 경사도를 조금 낮추어 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2017년에 지구의 인구가 한 80억쯤 됩니다. 한 77억에서 80억 사이 되는데 80억이라고 치고요. 40억 인구가 가지고 있는 돈, 재산, 이 100이라면 최고 부자 8명이 그 100을 가지고 있어요.
상상이 됩니까? 8명이 40억 인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1910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 1910년에 500명이라 그랬어요. 이게 점점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회는 불안정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불평등은 정의롭지 못하고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위에 있는 것을 빼서 아래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면 어느 성인군자도 자기 거를 자발적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그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그럼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지 사회의 경사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세금 올린다라고 하면 겁내하는 거예요. 부자의 고민을 가난한 사람들이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세금 내는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금보다 더 깨끗한 돈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한 나라의 1등은 저 남태평양에 있는 초미니 서민 바누아투에 여기 벌거벗고 있는 이분들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 그러고요.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조사해 보면 모래사장에서 모래톱을 가지고 노는 애의 모습,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목욕시키고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서 엄마의 그 행복한 모습, 그리고 멋진 공예품을 만들어 놓고 쫙 보고 있는 예술가의 모습,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고 있는 의사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행복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일단 믿어봅시다. 돈, 권력이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하면 지금 이재용이 꼽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병원, 국가가 공짜로 밥 먹여주고 있잖아요. 권력을 가졌는 대통령들이 또 공짜로 밥 먹고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가 내일 모레 또 공짜로 밥 먹으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인간의 텔로스를 행복이라고 본다면, 인생의 텔로스를 행복이라고 본다면, 행복은 절대적인 빈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돈만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이 절대적으로 빈곤하고 나의 이웃이 절대적으로 불행할 때 내가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내가 성격 파탄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경사도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영화들은 보라고 합니다. 타인의 삶, 불편한 진실, 블러드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보라고 합니다. 거기 테마가 뭐냐 하면 인권, 환경, 그 다음에 인종 간의 불평등, 기아 문제, 종교 문제들입니다. 이제 과학의 비윤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일 관계의 문제에서 적어도 우리가 피해자잖아요.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했는데, 좋은 예가 이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내가 한번 그걸 해가지고 저하고 원수가 됐어요. 한 사람이 진짜 원수가 됐어요. 그러다 이제 화해는 했습니다. 화해는 하고 이제 다시 관계는 회복이 됐는데 아직 옛날 관계로 회복이 되지는 못했어요. 길거리에 서 있는 할머니가 외제차에 치였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자빠져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나섰어요. 와라. 그래서 이 외제차 운전사가 화해합시다 라고 해서 500만 원 드릴 테니까 이걸로 퉁칩시다 라고 하니까 경찰이 500만 받아와가지고, 야, 이걸로 네 화해해라. 그러니까 아니다, 난 이걸로 안 된다. 택도 없다. 이걸로 안 된다. 자, 번째 나한테 사과부터 해야 되고, 두 번째 보상을 하려면 똑바로 해라. 야, 내 돈 좀 보태가지고 해줄게. 해라. 저한테 내가 받아내야 되겠어. 그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이놈 새끼 화해해. 화해라.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보고 화해라 그러냐. 경찰이 나쁜 놈 아니야. 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나쁜 사람이에요? 경찰이 나쁜 사람이에요? 경찰이 나쁜 사람이죠. 이만하면 됐어요. 막 500만 먹고 떨어져 라고 얘기. 아니야, 나는 그거 안 돼. 절반부터 사과부터 먼저 해. 그리고 피해 보상 똑바로 해 라고 하는 것이 할머니의 주장이야.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과부터 하시오, 피해 보상하시오라고 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100억으로 먹고 떨어져 이거였잖아요. 됩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제가 싸웠어요. 경북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사고가 났어요. 화학과 학생이 화상을 입었어요. 여학생 2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나는 무한정으로 책임져라. 젊은이의 삶을 송두리 짜서가는 것 아닌가. 누구가 잘못했는 것을 따질 수는 없다,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면서 선의로 했죠, 그 사람들이. 선의를 했는데 학교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으니 다른 학생들 돈 빼가지고 얘를 도와줄 수 있냐, 등록금도 우리가 받아서 썼는데 적당히 해가 이 정도에서 선을 합시다. 그러고 이 정도에서 끝냅시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모가, 총장님, 저는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가사 도우미로 있어요. 경북대학교 우리 딸이 왔을 때 내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지금 바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학교에서 미안하다 하시고요. 두 번째, 얘 치료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총장이라는 작자가 미안하다는 소리를 못해서 송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교수들은 이 정도에서 끝냅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밤에 잠을 꼴딱 새고 아침에 카톡을 보냈어요. 모모 교수님, 오늘 내가 경북대학교에서 세월의 모습을 봤고 오늘 내가 경북대학교에서 위안부의 할머니들의 모습을 봤다. 사과를 원하는 사람 앞에서 왜 사과를 하지 않냐? 송구합니다가 사과입니까? 여학생 2명 인생을 조졌는데 그것이 송구합니다로 끝납니까? 우리의 치료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못 해줍니까? 합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독한 이야기 했죠. 정말 독한 이야기 했지. 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의 그 만행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사과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광분을 합니다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위해서 원자폭탄을 개발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의 정권을 빨리 몰락시키기 위해서 원자탄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원자탄의 물리적인 가장 기초적인 공식은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입니다. 1945년에 맨하탄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고 원자탄이 개발되고 그 첫 번째 원자탄은 히로시마에 떨어집니다. 사망자는 7에서 8만 명이었고 조선인은 2만 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원자탄은 나가사키에 떨어집니다. 사망자는 3만 5천 명이었고 부상자는 약 6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나가사키입니다. 원래 두 번째 원폭이 폭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 나가사키가 아니었고요. 고쿠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후쿠오카 현에 있는 고쿠라이라는 곳이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구름이 너무 끼어 있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폭탄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탄을 싣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얘가 무거우니까 비행기 기름이 모자라는 거야. 어딘가는 떨자야 돼요. 그러니까 왜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본부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그 옆에 나가사키가 있어. 나가사키는 일단 오늘 날씨도 좋고 두 번째 나가사키는 별 볼 일 없는 도시여서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여기 한번 떨자봐. 이 원자탄의 위력이 얼마인지 한번 보게 라고 해서 떨어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위해서 나가사키에 꼭 떨어뜨리지 않았어도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진이 원자폭탄 투하 전, 원자폭탄 투하 후입니다.
before, after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인슈타인은 내가 만약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예견했다면 나는 나의 EC, E는 MC 제곱 그 공식을 찢어버렸을 것이다.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원자폭탄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자탄은 지금 뭐 수천 발이 될 겁니다. 이미 많이 감축을 했지만 나가사키, 히로시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원자탄들이 수천 발, 수만 발까지 있을 겁니다. 지구를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원자탄은요, 사용하기 위한 폭탄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원자폭탄을 투하해가지고 저거를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으면 하면 돼요. 전쟁에서 이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얘도 원자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열방 맞아서 초토화됐지만 나도 열방을 날렸는데 그중에 한 방이라도 도착하면 너것도 나만큼 피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이 못 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번도 원자탄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순이라는 말을 알죠.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창,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 원자탄은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방패를 가지면 곤란해집니다. 방패를 가지면 어떤 유혹을 느끼는가 하면 내가 찌르고요. 자가 찌르면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창을 쓰려고 하는 유혹이 커집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 동서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은 서로 합의를 합니다. 니나 내나 창은 가지고 있는데 방패는 가지지 말자. 소위 말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그러고 소련이 망하고 미국이 지금 세계 1등 딱 유일한 그 제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이 했던 것이 뭡니까? 방패 만드는 거였습니다. 방패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 이게 방패예요. 여러분 쿼드 시스템이 가장 방패예요. 그럼 왜 이 방패를 앞에 두는지 하겠는가 하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떠는지 모릅니다. 가까이 가면 떠는 걸 빨리 포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일 가까운 한국에 일본에 뭔가를 방패를 만들 수 있도록 떠는지 안 떠는지를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뭐 여기에서 진영 논리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단지 현재의 이 동북아의 정세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은 서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줄을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 줄 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중국하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익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요 19세기 말처럼 러시아, 일본, 러시아 청나라 속에서 열강들 속에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나라가 아니고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우리가 말빨이 세졌어요. 우리도 할 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동맹을 맺은 미국과 협조해서 하는데 그것이 동북아의 정세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한국의 국익을 해치는 거라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은 어떻게 내릴 건지. 우리의 입장에서 봐야 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학자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과학적인 연구가 인류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파멸을 만드는 기술인지 파멸을 유발하는 그러한 연구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는 인체 실험을 합니다. 비행기에 얼마나 높이 올라가면 사람이 그 산소 마스크도 필요 안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방한복도 안 입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유태인 수용자를 뒤에 실어가지고요 이렇게 잠옷만 입혀가지고 이게 이제 수용복이죠. 잠옷이 입혀가지고 들고 올라가가지고 떠봅니다. 와, 요거 뭐 1000m 상공 안 죽었네, 10,000, 죽었네 이겁니다. 이 실험했어요. 이 마루타 만주에서 해부 실험을 하는데 죽었는 것보다 살아있는 거 해보는 거 훨씬 벌떡벌떡 뛰는 심장 보면 좋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생체 해부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들이 의사였고 과학자였어요.
또 아이러니하게 저런 과학과 의술 때문에 또 의료기술이 발전했고요. 과학이 또 발전했는 거예요. 이게 칼로 모자르듯이 딱 갈라지지 않습니다. 희미합니다. 어디까지가 윤리적이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헷갈려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영부영 가다 보면 에드먼드 버크가 말했던 선량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대가 오면 사회는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되는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빈곤 문제, 인종차별 문제, 종교 갈등 문제, 기후 문제, 그리고 자본의 독식, 특별히 2020년 코로나의 기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매우 이상해요. 매우 이상하잖아요. 코로나 감기 같은 건데요. 사실 독성 강한 감기 같은 건데 바이러스잖아요. 그럼 여름에 감기 걸립니까? 우리 솔직히 깨놓고. 안 걸리잖아요. 작년 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 되면 코로나가 훨씬 더 숙질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여름에 마스크 끼고 있어요. 지금 4차 위기가 왔다 그러잖아요. 코로나 이상해요. 정말 이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잘 보면 우리가요, 백신이 지금 없어서 그럽니까? 없잖아요. 왜 없어요? 우리가 못 만들었잖아. 사와야 돼요. 파는 놈이 안 판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잖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가난해서 백신 못 사옵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백신 못 사옵니까? 백신요, 10,000원이라고 친 거 벌써 10,000원. 아스트라제네카는 10,000원보다 좀 싸고 모더나, 파이자는 좀 더 비쌉니다. 30,000원 이렇게 좀 하는데 10,000원이라고 쳐봅시다. 3,000,000을 접종시킨다고 치고 3,000억이면 떡을 칩니다. 우리가 3,000억이 없어서 못 사요? 우리 1억 9천여 번 샀다 그랬잖아요. 1조쯤 넣었어요. 1조 얼마를 넣었어요. 돈 셌습니다. 우리나라 1조가 없어서 못합니까? 정부가 1조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한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살라 그러죠. 우리한테 납품한다면 빨리 사가지고 빨리 접종하고 싶죠. 그거 뭐 바보입니까? 정부가? 아니잖아요. 이 정부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정부가 많은 실정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나쁜 정부라도 국민들 죽어가는데 3,000억이 아까워가지고 백신 안 사오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백신 달라고 난리인데 저것들끼리 먼저 쓰겠다는데 뭐 영국이 제일 먼저 하고 미국이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유럽이 저거 하고 있고 남는 것들은 일본과 한국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 상황도 알아들어야 돼요.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매번 백신 모자라면 백신 없다고 우리가 위기다 뭐 백신 후진국이다. 백신 후진국 맞지? 백신 개발 못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이럴 때는 믿어줘야 돼요. 저도 다음 주 월요일에 백신 맞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백신 한다고 지금 이 접속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통돼가지고 난리잖아요. 불과 5개월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불과 5개월 전에 뭐라 그랬어요? 어떨 때는 백신 부작용이 있다 그랬다. 어떨 때는 우리나라 백신을 못 구했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백신 맞으면 죽는다 그랬다. 빨리 맞아라 그랬다. 할 때마다 바뀝니다. 할 때마다 바뀌어 논리가요. 이번에 접속 못한다 그래요. 왜 접속 못해서 그럽니까? 한꺼번에 사람이 몰려서 그래요. 그러면 왜 정부가 이런 짓을 하냐 그러죠. 저도 알아요. 그날 접속 안 돼가지고 사람들 힘들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하루예요. 50세 할 때 하루, 50세 초반 할 때 하루, 50세 또 놔두어가 또 하루, 그렇게 며칠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접종 맞아야 할 사람 3천만 명밖에 안 돼요. 이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몰려서 그렇습니다. 여기 왜 한꺼번에 몰립니까? 아예 빨리 주라는 서면 내가 이번에 튕길 것 같으니까. 백신 모자란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빨리 해야 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컴퓨터를 가지고요, 접속하는 인구를 많이 늘리려고 하면 돈이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하루만 참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거 돈 또 넣으라 그러죠. 또 하잖아요. 또 안 된다 또 넣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도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끝도 되면 사람들이 오케이, 여기서 진리가 뭐고 여기서 선동이 뭐고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 뭔지를 깨우쳐야 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과학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논리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나라입니다. 유엔이 생기고 나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바꿔준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예?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딱 한 나라 있어요. 후진국에서 이제 너가 선진국이다 해준 나라 딱 한 나라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입니다. 혹자는 이럽니다. 우리나라의 개발론자들이, 우리나라의 훌륭한 정치인들이 저게 경제성장을 잘 이끌어서 됐다. 맞습니다. 맞죠? 우리가 공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고 맞아요. 맞는데 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70년대 같은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 관주도, 국가 주도했는 경제성장을 시도했던 나라들이 제법 됩니다. 일단 이집트도 그랬고요. 인도네시아도 그랬고 아르헨티나도 그랬고 몇 나라들이 제법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다 성공 못했어요. 유일하게 한국이 성공했어요. 왜 그랬을까를 그 사람은 질문하더라고요. 지리학자였는데 왜 그랬을까? 그 나라들의 공통적인 것은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보다 빨리, 필리핀도 70년대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갔다가 거기서 꼬그라지는 것이 부정부패가 있었고 민주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었기 때문에 궤도에 올랐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절대적인 가난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가난한 집에 자랐지만 모르고 자랐어요. 우리 큰 누나, 우리 큰 형님은 저한테 그래요. 너는 보릿고개 모르지. 예. 자기들은 안다 그래요. 지금 하면 한 70세 초중반부터는 아마 보릿고개를 아실 겁니다. 우리는 보릿고개 거쳐왔어요. 나는 보릿고개를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 뭐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행복합니까? 여기에 질문이 막혀버렸어요. 우리나라 이미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80년에 유학을 갔을 때 자꾸 유학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왜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생각을 자꾸 갔을 때 80년 초에 대학에 화장실에 가면 휴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저보다 조금 연배이신 분들은 화장실에 신문지 비벼 쓰는 거 기억 다 하고 계실 겁니다. 화장실에 빨간 등 켜놓고요. 신문지 비벼 썼거든요. 여기 딱 보면 신문지 만하게 짜가 붙여 놓고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대학교에 가보면 신문지 비비 쓰든지 아니면 휴지를 들고 다녔어야 됩니다. 유학을 가보니까 화장실에요. 화장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한 휴지가 화장실에 산더미처럼 막 빼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기숙사에 와가지고 그거를 썼어요. 그걸 가지고 뭐 책상도 닦고 휴지로 썼거든요. 외국 애들은 두루마리 휴지는 이게 화장실에서 쓰는 거지 이렇게 쓰지 않아요. 우리는 두루마리 휴지 막 쓰지만 걔네들 그거 기겁합니다. 근데 나는 그거 모르니까 휴지만 썼잖아요. 지금 외국인 학생들이 와가지고 우리 학교에 화장실에 가면 휴지가 산더미처럼 쌓이거든요. 막 빼가지고 갑니다. 옛날에 내 모습을 봤어요. 옛날에 내 모습을 봤어. 그게 불과 한 세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행복하냐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등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반도체 뭐 1등 하는 거 있고요. 예? 많죠. 조선도 1등 하고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OECD에서 확실한 1위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청소년 하면 또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에 해당됩니다. 50대에 60%가 불행하다 그래요. 세계에서 출산율이 최고 낮습니다. 이거는요, 급속한 경제 성장의 그늘입니다. 우리는 그 급속한 경제 성장의 과실을 따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폐해가 같이 맞붙어 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노동 문제가 생기고 청년 실업 문제가 생기고 노령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골에 가보면 옛날의 영감이 지금이 그 영감이에요. 재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시골에 나올 때 그분들이 50대, 60대였으면 영감 형태를 했고요. 지금 가보면 90 할아버지가 그대로 했어요. 그중에 몇 분 돌아가셨고요. 옛날에 형이라고 불렀던 애는 지금 60, 70대 가지고 아직까지 새파랗게 해가지고 청년이래요. 청년 회장 60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새로운 문제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그럼 행복해지자. 남북 문제도 그렇고요. 교육 문제도 그렇고요. 극심한 진영 논리, 극심한 갈등이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도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되면 좀 가슴이 제가 조금 아픕니다. 이게 그 인공위성에서 밤 사진을 찍었는 겁니다. 야경을 찍었는 건데요. 여기가 어딥니까? 미국입니다. 여기가 동부고요. 여기가 서부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이고 여기는 동부, 이제 뉴욕하고 이제 동부 지역. 또 밝은 데가 어딥니까? 여기 유럽입니다. 유럽. 또 밝은 데가 어디예요? 여기 극동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 보이잖아요. 요거 주민 할게요. 요거 쫙 확대하면 요겁니다. 요거 어딘가요? 요거 대구고요. 부산, 창원, 광양, 울산, 경주, 포항 다 알잖아요, 그죠? 다 나와요. 여기 대구에 좀 나오면 여기 구미, 안동 뭐 나오고 여기 대전이고요. 심지어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뭐예요? 에? 이거 뭐예요? 오징어 잡이배, 집어등이 집어등. 집어등이 저렇게 밝게 보이는 겁니다. 요거 뭡니까 요거? 비무장지대 휴전선이 휴전선. 철책에 조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정확하게 찍었는지 알고 아시겠죠? 여기 어디입니까? 시커먼스, 아프리카예요. 못 사는 날에 밤에 불 안 켭니다. 뭐 전기가 없는데 무슨 불을 켜요? 우리 먹고 살만 하면 대반에 사는 게 뭡니까? 가전제품이고 뭐 밤에 늦게까지 있잖아요. 시골에 가보면 밤 10시면 다 잡니다. 유럽에 저기 도시는 밤 10시면 이제 시작하잖아요. 여기 한번 봅시다. 요거 어딘가? 평양이에요. 평양. 그 다음에 요게 나진 뭐 그쪽일 겁니다. 이쯤에 함흥 있어야 될 텐데 뭐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현재의 북한의 모습이에요. 얼마만큼 못 사는지 눈에 보입니다. 나는 북한 저렇게 돼서 안 돼. 진짜 이거 빨리 우리나라가 이게 같은 민족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나라 인구 5,200만이거든요. 일본 1억 한 2천 조금 넘습니다. 문제는 뭐냐? 고령화 문제예요. 우리나라 고령화 시대가 10년만 있으면 일본 따라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젊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보다 잘 사는 큰 나라들, 이태리가 우리하고 국민소득이 바뀌었잖아요. 이태리가 인구가 6천만입니다. 프랑스가 6,500만, 영국 6,400만, 독일이 7,800만, 그 다음 일본이 1억 2천, 미국이 3억 5천, 쪽수가 많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강대국들이 한 7천만 좀 필요하다 그럽니다.
2,500만이 북한이기 때문에 5,200 더하기 2,500 하면 7,800 되니까 우리도 초강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일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하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 김정은이 정권하고 어떻게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끔찍합니다. 근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 가지 좀 드릴게요. 저 머리 뿔났습니까? 저 살짝 간 사람이에요? 저 급진주의자입니까? 저 뺄게입니까? 그래도 저는 멀쩡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멀쩡하다는 소리 듣거든요. 우리 어머니 요괴 출신입니다. 우리 아버지 요괴 출신입니다. 재령 출신이에요. 황해도 재령 출신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먹고 살만했어요. 부르주아였습니다. 공산화되면 쫓겨왔어요. 다 뺏기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지만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하시면 너는 뺄게이 모른다. 뺄게이 그놈들하고는 할 수가 없다. 우리 부모님들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왜? 다 뺏기고 왔으니까 이가 갈릴 거 아닙니까? 치가 떨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저도 그 덕을 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뺄게이들이 우리 사촌이거든요. 왜? 큰아버님은 지켜야 된다고 못 내려왔어요. 우리 어머님의 오빠, 외삼촌 못 내려왔어요. 사촌들이 거기 있거든요.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독일 사람들, 일본 사람 멀쩡해요. 거기 어떤 체제 속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것이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우리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을 인용하겠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 수용소 중에 제일 큰 아우슈비츠의 최고의 결정권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SS 중령이었습니다. 아이히만이 유대인들을 독가스 가스실로 보냈는데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아이히만의 모습이 전형적인 독일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이히만이 재판받을 때 모습이면 전형적인 쫌생이 독일 사람의 모습입니다. 독일이 패전하자마자 전범들 다 도망튑니다. 정말 전범들 자살했고요. 다 도망튑니다. 그래서 잡혀있는 사람들은 뉴른베르크라고 하는 것에서 뉴른베르크 재판이 열려서 이렇게 다 벌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남미로 도망갑니다. 왜 남미로 도망갔는가 하면 유럽이 못 살 때요. 19세기 말이 힘들 때 남미로 많이 가거든요. 남미 탱고, 그 다음에 남미에서 반도네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독일 악기예요. 탱고.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이 많으니까 여자가 있어야 되니까 남자들이 만약에 춤추는 거 그걸 할 때 탱고도 남자들끼리 탱고 치고 그랬다 그래요. 그만큼 아르헨티나에 유럽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를 만들고 나서 전범들을 체포하기 났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비밀 경찰들을 보내서 아이히만을 잡아옵니다. 이거는 지금식으로 하면 불법이에요. 외교적인 문제가 됩니다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아이히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재판이 열립니다. 가장 악랄했던 아우슈비츠의 최고 책임자였던 아이히만을 잡아와서 유대인들이 건설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그 전범 재판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어찌 세기의 이벤트가 아니었겠습니까? 뉴욕의 주요한 출판사에서 뭘 하는가 하면 아이히만 재판을 취재해서 그 보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법 저명했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를 섭외를 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이었어요. 교육은 독일에서 받았습니다. 니체하고 같이 연구도 했고 아주 유능한
철학자였는데 한나 아렌트에게 부탁을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아이히만 재판을 보고 오고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써달라, 책을 써달라고 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갑니다. 가서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지요. 그리고 나서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악의 이블의 버널리티, 여기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라는 제목입니다. 거기에 몇 마디를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아이히만은 의무를 수행했다. 중략. 그는 명령을 수행한 것만이 아니라 법을 따랐다.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훌륭한 군인이었고, 그는 훌륭한 시민이었다. 자선도 많이 했고, 후원금도 냈다. 그는 아마 명령을 받고 수행하지 않았다면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뭘 기대했는가 하면 아이히만이 악마의 길을 기대했습니다. 악마가 아니고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독가스실로 보내고 그 짓을 했겠습니까? 그 악마를 기대했는데 한나 아렌트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 않았느냐. 그는 오히려 아주 성실한 독일 사람이었다. 성실한 군인이었다. 좋은 아빠였다. 그는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죄책감을 느꼈을 거다. 그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를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쇼크 받았어요. 뭐 이런 일이 있냐. 한나 아렌트 이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를 보고 기함을 했습니다. 경상도 말로. 한나 아렌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비판적으로 그 시스템에 동화돼서 귀 닫고 눈 감고 입 다물고 시키면 시키는 데를 하기 때문에 악이 커졌던 겁니다. 과학자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막 개발해가지고 핵폭탄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저 경제개발해야 된다, 경제개발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지구를 이렇게 뜨겁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젊어지는 약 먹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한갑 넘으셨다 그러는데 옛날에 같았으면요. 예?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습으로 가가지고 나 한갑 넘었다 하다 방배해 봤습니다. 어디 거짓말 하냐. 머리 시커먼 게 앉아가지고 어디 거짓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우리 젊어지는 약 먹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 진짜 젊어지는 약 먹고 저 요새 헷갈려요. 특별히 남자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여자분들 좀 관리 잘하신 분 보면 저분이 내보다 많이 했는지 적은지 뭐 나이가 구별이 안 됩니다. 혈액 세척한다고 합니다. 이게 젊은 쥐의 피를 뽑아가지고 늙은 쥐에다 사면 얘가 활동성이 좋아졌대요.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혈액 세척하는데 8,000불만 내면 이렇게 젊은 피 넣어준답니다. 이거 지금 상업적으로 하고 있어요. 유전자 가입해가지고 뭐 노화기술만 하고 뭐 한답니다. 한 50년 후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뭐 여기는 아니겠죠.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압구정이나 저기 뭐 뉴욕의 맨하탄에 갔을 때 옆에 지나가고 있는 중년의 아주 귀부인이 알고 보니까 민증을 까보니까 180살이더라. 뭐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야, 지금 의료보험 해가지고 하던데 그때도 뭐 젊어지는 시술을 하는 것도 의료보험으로 하면 안 되겠냐? 안 될 거예요. 의료보험은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젊어지려고 하는 욕구는요, 죽어가는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점점 저 남들보다 더 젊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돈이 해결하는 겁니다. 돈이 젊음을 사고 돈이 영생을 사는 사회가 오는 겁니다.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 보십시오. 인타임이라고 하는 건 영화를 보면 여기에 이제 돈으로 그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받고 뭐 이렇게 합니다. 돈이 수명이에요.
도니수명인 영화가 나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재밌어요. 한번 꼭 보십시오. 불편한 진실.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동물이 모기입니다. 모기. 말라리아 특별히. 이게 뇌염 이런 것들이 모기입니다. 모기. 1년에 한 70만 명이 죽습니다. 뱀, 우리 뱀 무지무지 싫어하잖아요. 우리 파충류의 뇌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뱀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게 이 진화 과정에서 뱀과 상극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이브를 꼬시는 게 뭡니까? 뱀이잖아요. 네. 이게 뱀은 진짜 싫어하는데 그 뱀은 1년에 인간이 한 5천 명이 희생되고 그 다음에 개에 의해서 파리에 의해서 사자나 상어나 코끼리나 이런 거는 뭐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어에 물려준다고 상어에 1년에 10명밖에 안 물려주고요. 두 번째 무시무시한 동물이 인간이에요. 인간. 시골에서 가봤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 만나는 거예요. 밤에. 왜 웃습니까? 경험하셨구나. 아니 시골에 어릴 때 시골에 사신 분 혹시 밤에 갈 때 사람 만나면 제일 겁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이 50만 명 된답니다. 살인하죠. 전쟁이 일어나죠.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인간이 전쟁하지 않고 사람을 안 죽이면 47만 명 저 금방 줄일 수 있잖아요. 모기요. 모기약 좀 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모기에 죽는 사람 1년에 몇 명 됩니까? 말라리아에 걸려 죽는 사람 몇 명 돼요? 기껏해야 뭐 5손가락 꼽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방역 잘해가지고요. 뭐 뇌염 걸려 죽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 죽는 사람 다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 저기에 동남아 이런 데 못 사는 나라에 있어요. 불편한 짓이라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다른 불편한 짓이 DDT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 잡는다고요. DDT 뿌려가지고 보자기로 싸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DDT가 인간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DDT만큼 싼 살충제가 없어요. DDT의 이 독성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요. DDT 뿌리면 벼룩이 잡고 DDT 뿌리면 이 잡고요. DDT 뿌리면 목이 없어지고요. 천지 이게 뭐 만병통치입니다. 이거. 막 뿌렸습니다. 근데 이게 잔류가 돼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DDT를 발견했는 이 폴 하원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노벨상까지 수상을 합니다. 노벨 생리학상, 의학상이에요. 인간을 구원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요새 DDT 못 쓰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 옛날 모습 아닙니까? 이게 저기 뭐냐 한국 전쟁했을 때. 근데 1962년에 레이첼 카슨이 쓴 이 침묵의 봄에서 DDT의 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1972년부터는 이 DDT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점점 못 사용하게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DDT 사용 못 합니다. 최근에 영천에서 이 DDT 문제가 한번 됐어요. 달걀을 했는데 달걀에서 DDT 잔류 농약이 나왔다는 거였거든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분은 진짜 내가 참 가슴이 막막하겠더라고. 친환경적으로 닭을 키우려고요. 이 농장에다 닭을 방사시켰던 거예요. 근데 야들이 가가지고 쪼아 먹다가 보니까 DDT를 먹었던 거예요. 왜? 그게 분해가 안 되고요. 옛날에 뿌려놨던 DDT를 먹었던 거였어요. 재밌습니다.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DDT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역설은 여기에 있습니다. DDT를 이제 20세기에 돌아와서는요, 20세기 말에 돌아와서 사용 못하게 금지시켰거든요. 2010년에 2억 2천만이 말라리아 환자가 됐고요. 그 중에 70만 명, 아까 74만 명 죽었다 그랬죠. 70만 명 정도가 모기로 죽습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어린애들이에요. 근데 인도에서요, DDT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말라리아 환자들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이 전염병 확진들이 확 줄어들다가요, DDT를 사용을 못하게 하면서부터는 갑자기 50만 명씩이 늘어납니다. DDT 혜택을 못 받게 하면서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모기로 죽어나가요. 우리는 선의로 했어요. DDT가 잔류 농약이기 때문에 몸에 안 좋아가지고 퇴치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선진국에서 뭐라고 하면서 당연히 퇴치시켜야지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피해는 누가 받아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받습니다. DDT를 사용 못하게 하는 선한 의도가 악한 결과를 낳아버렸어요. 그래서